서울 강남의 한복판에 위치한 최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인 월광의 VIP 룸은 숨이 막힐 듯한 정적과 지나치게 화려한 장식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곳의 공기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위압감을 줄 정도로 무거웠지만 테이블 끝에 앉아있는 이하은에게는 그저 지루하고 비효율적인 공간 낭비로만 느껴질 뿐이었다. 그녀는 코끝으로 흘러내리는 두꺼운 검은색 뿔테 안경을 습관적으로 검지 손가락으로 밀어올리며 맞은편의 빈자리를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은 이곳의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칙칙한 회색울 카디건과 유행이 한참 지난 체크무늬 셔츠였고, 머리카락은 대충 묶어 올려 잔머리가 제멋대로 삐져나와 있어 지나가는 웨이터들조차 그녀를 힐끔거리며 의아한 눈빛을 보낼 정도였다. 하은은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약속 시간이 이미 20분이나 지났음을 확인했지만 화를 내거나 초조해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이 지루한 맞선 자리가 빨리 끝나고 집에 돌아가 밀린 재무제표 분석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는데, 사실 그녀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사촌 언니인 이소영의 강요 때문이었으며, 소영은 재벌 2세와의 맞선 자리가 부담스럽다며 평소 집안에서 존재감이 없고 만만해 보이는 하은에게 대타를 부탁했던 것이다. 하은은 테이블 위에 놓인 크리스털 물잔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입가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는데, 거울 속의 여자는 누가 봐도 매력없고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그 두꺼운 안경 렌즈 너머에 감춰진 눈동자는 그 누구보다 날카롭고 차갑게 빛나고 있었으며, 그녀는 자신이 가진 재능과 본 모습을 철저히 숨긴 채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때 육중한 마호간이 문이 거칠게 열리며 차가운 바람과 함께 한 남자가 들어왔는데, 그는 마치 그 공간의 주인이 자신이라는 것을 선언하듯 당당하고 위압적인 발걸음으로 테이블을 향해 걸어왔고, 그의 뒤를 따르던 지배인은 안절부절 못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남자의 이름은 강지혁으로 대한민국 재계서열 5위 안에 드는 HJ그룹의 유력한 후계자이자 현재 계열사 사장을 맡고 있는 인물이었는데, 185cm가 넘는 큰 키에 조각 같은 이목구비를 가졌지만 그의 눈빛은 시베리아의 벌판처럼 서늘했고 인매는 굳게 다물려 있어 감히 말을 붙이기 힘든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지혁은 사과 한마디 없이 하은의 맞은편 의자를 빼내어 앉으며 재킷 단추를 풀었는데, 그의 동작 하나하나에는 절제된 우아함과 동시에 상대를 철저히 무시하는 오만함이 배어 있었고,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하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는데, 그 시선은 마치 명품 매장에 잘못 진열된 싸구려 모조품을 보는 듯한 경멸과 실망이 담겨 있었다. 보통의 여자들이라면 그 압도적인 외모와 분위기에 눌려 얼굴을 붉히거나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겠지만, 하은은 그저 무심한 표정으로 물잔을 들어 입술을 축일 뿐이었으며, 그녀는 지역이 뿜어내는 차가운 기운이 오히려 흥미롭다고 생각하며 속으로 그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지금 극도로 예민하고 피로한 상태이며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해 보였다. 지혁은 테이블 위에 놓인 메뉴판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팔짱을 낀 채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하은을 향해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는데, 그 목소리는 마치 얼음장을 긁는 듯한 날카로움이 묻어 있었다. 당신이 이소영 씨입니까? 라고 묻는 지혁의 목소리에는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없었는데, 그는 사진으로 봤던 화려한 미인과는 전혀 딴판인 눈앞의 촌스러운 여자를 보며 자신의 조무가 또다시 헛다리를 짚었다고 생각하며 짜증이 치밀어 오르고 있었다. 하은은 안경을 다시 한번 추어 올리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는데, 굳이 자신이 대타라는 사실을 밝혀서 이를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고, 어차피 이 남자는 밥만 먹고 헤어지면 다시는 볼 일이 없을 사람이기에 적당히 비위를 맞춰주다가 거절당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계산했다. 지혁은 하은의 무덤덤한 반응에 한쪽 눈썹을 치켜 올리며 비소 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는데, 내 시간은 매우 비싸고 귀해서
이런 무의미한 연극에 낭비할 여유가 없으니 본론만 말하자면 나는 결혼 생각이 전혀 없지만 집안 어른들의 성화 때문에 억지로 나온 것이니 그쪽도 적당히 시간만 때우다가 내 핑계를 대고 거절하면 된다고 쏘아붙였다. 그의 말은 직설적이다 못해 무례했지만 하은은 오히려 그 솔직함이 마음에 들었는데 빙빙 돌려서 말하며 탐색전을 벌이는 것보다 이렇게 패를 까놓고 거래를 제안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은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역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또렷했고 흔들림이 없어서 지역은 순간적으로 멈칫할 수밖에 없었다. 하은은 강지혁 사장님이라고 부르며 말문을 탱고 당신의 시간이 비싼 것은 알지만 약속 시간에 20분이나 늦은 사람의 태도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으며 저 또한 제 시간이 당신 못지않게 소중하니 식사는 생략하고 이만 일어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 같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지역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는데 지금까지 수많은 맞선 자리에 나갔지만 자신의 면전에 대고 이렇게 대놓고 따지고 드는 여자는 처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눈빛에는 그 어떤 욕망이나 아쉬움도 담겨있지 않았고 오직 차가운 이성만이 번득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흥미롭다는 듯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하은을 다시 한번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는데 촌스러운 안경과 옷차림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녀의 피부는 잡티 하나 없이 깨끗했고 입술은 단호하게 다물려 있었으며 무엇보다 그 눈동자가 깊고 지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지역은 묘한 승부욕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하은을 말로 붙잡았는데 그냥 가기에는 아쉬우니 차라리 차라도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며 그녀의 반응을 살폈다. 하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자리에 앉았는데 그녀 역시 이 남자가 단순히 오만하기만 한 재벌 3세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고 그의 눈밑에 드리운 짙은 그늘과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에서 그가 현재 처한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음을 읽어냈기 때문이다. 하은은 테이블 위에 놓인 냅킨을 만지작거리며 조용히 입을 열었는데 사장님께서는 지금 경영권 승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 것 같고 특히 최근에 불거진 해외 법인의 자금, 세탁 의혹 때문에 검찰 조사가 임박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으니 결혼을 통해 이미지를 쇄신하고 우호 지분을 확보하려는 조부모님의 압박이 심할 것이라고 분석하듯 말했다. 그녀의 말은 단순히 신문 기사를 읊는 수준이 아니라 내부 사정을 꿰뚫고 있는 듯한 날카로운 통찰력을 담고 있었기에 지역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지역은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당신 정체가 뭐냐고 낮게 으르렁거렸는데 단순한 맞선녀가 알 수 있는 정보의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이었고 혹시 경쟁사에서 보낸 스파이가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었다. 하은은 어깨를 으쓱하며 태연하게 대답했는데 자신은 그저 경제 뉴스를 즐겨보는 소시민일 뿐이며 HJ그룹의 주가 변동 추이와 공시 자료만 분석해도 그 정도 추론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받아쳤다. 하지만 지역은 그녀의 말이 겸손을 가장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는데 그녀가 방금 언급한 자금 세탁 의혹은 아직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극비 사항이었기 때문이다. 지역은 이 여자가 겉모습과는 달리 비상한 두뇌와 정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고 갑자기 그녀에 대한 호기심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외모나 배경만 보고 달려드는 여자들에게 염증을 느끼고 있었는데 눈앞에 이 여자는 자신의 배경을 뻔히 알면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 신선하게 다가왔다. 지역은 굳어있던 표정을 풀고 등받이에 편안하게 기대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는데 그것은 그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보여주는 비즈니스용 미소가 아니라 사냥감을 발견한 포식자의 흥미로운 미소에 가까웠다. 하은은 지역의 변화된 태도에 내심 당황했지만 겉으로는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애썼는데 그가 갑자기 부드러워진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더 위험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지역은 테이블 위에 깍지 낀 손을 올리고 하은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입을 열었는데
당신 말이 맞다고 인정하며 현재 자신은 사면 초과의 상황이고 할아버지는 이번 달 안으로 결혼하지 않으면 후계자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으며 주주들은 등을 돌릴 준비를 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하은은 그가 왜 갑자기 자신에게 이런 치부를 드러내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의아한 표정을 지었는데 지혁은 말을 계속 이어가며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겐 내조자라고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라 내 상황을 이해하고 머리를 맞댈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은은 불길한 예감이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는데 그의 눈빛이 점점 더 짙은 열기로 타오르고 있었고 그것은 마치 복잡한 퍼즐을 풀 수 있는 열쇠를 찾은 사람의 환희와도 같았기 때문이다. 하은은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며 가방을 챙겨들었는데 이 남자의 페이스에 말려들면 평온했던 자신의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릴 것 같은 위기감을 느꼈다. 그러나 하은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지혁이 불쑥 던진 한마디가 그녀의 발목을 잡았는데 그는 나랑 결혼합시다라고 짧고 간결하게 말했고 그 목소리에는 일말의 농담기도 섞여 있지 않았다. 하은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는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했던 남자가 만난 지 30분도 채 되지 않아 프로포즈를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은은 기가 막히다는 듯이 헛웃음을 터뜨리며 사장님 농담이 지나치시다고 대꾸했지만 지혁은 전혀 물러서지 않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는데 나는 농담 같은 거 안 하며 당신은 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 내 배경에 관심도 없으며 무엇보다 똑똑하니 내 아내로서 아니 내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하은에게 천천히 다가갔는데 그의 큰 키와 넓은 어깨가 하은의 시야를 가득 채우며 압박해 들어왔고 하은은 뒷걸음질 치다가 벽에 등이 닿고 말았다. 지혁은 하은의 코앞까지 다가와 고개를 숙이고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며 속삭였는데 조건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맞춰줄 수 있으니 돈이든 명예든 아니면 당신이 숨기고 있는 그 비상한 재능을 펼칠 무대든 무엇이든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은은 심장이 거세게 뛰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설렘이라기보다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당혹감과 두려움에 가까웠지만 동시에 그의 제안이 묘하게 매혹적으로 들리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녀는 평생을 평범한 회사원으로 위장하며 살아왔지만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은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고 지혁은 정확히 그 부분을 건드린 것이었다. 하지만 하은은 냉정함을 되찾으려 노력하며 고개를 저었는데 이것은 미친 짓이며 우리는 오늘 처음 만난 사이이고 사랑 없는 결혼은 거래일 뿐이라고 단호하게 거절했다. 지혁은 하은의 거절에도 전혀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짙은 미소를 지었는데 그는 하은의 턱을 가볍게 들어올리며 사랑은 살면서 천천히 하면 되는 것이고 거래라면 더더욱 환영이니 나를 이용하라고 도발적으로 속삭였다. 그때 레스토랑의 조명이 살짝 어두워지며 피아노 연주가 시작되었는데 감미로운 선율과는 대조적으로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지혁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하은의 손에 쥐어주며 내일까지 생각해보고 연락하라고 말한 뒤 먼저 등을 돌려 룸을 나갔는데 그의 뒷모습은 거절을 모르는 제왕처럼 오만하고 당당했다. 하은은 텅 빈 룸에 홀로 남겨져 손에 쥐어진 명함을 멍하니 바라보았는데 강지혁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마치 뜨거운 낙인처럼 선명하게 박혀 들어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벗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마른 세수를 했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알 수가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오늘 이 만남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라는 사실이었다. 하은은 천천히 옷매무새를 다듬고 룸을 나섰는데 레스토랑을 빠져나오는 그녀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와는 달리 무겁고 복잡했다. 밖에는 어느새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차가운 빗방울이 그녀의 뺨을 때렸지만 하은은 우산을 펼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빗속을 걸으며 지역의 마지막 눈빛을 떠올렸는데 그 눈빛은 차가움 속에 뜨거운 불꽃을 감추고 있었고 그 불꽃이 언젠가 자신을 집어삼킬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한편 검은색 세단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던 지역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방금 만난 여자에 대해 모든 것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는데 그의 입가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미소가 걸려 있었고 그는 직감적으로 그녀가 자신이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그 퍼즐 조각임을 확신하고 있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강지역의 집무실과는 정반대로 이하은이 도착한 곳은 도시의 그림자 속에 숨겨진 낡고 허름한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이었는데 가로등조차 제대로 켜지지 않아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골목길은 음산하기 짝이 없었고 빗물에 젖은 시멘트 바닥에서는 비릿한 흙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악취가 피어올라 그녀의 코끝을 찔렀다. 하은은 익숙한 듯 좁은 계단을 따라 지하로 내려가며 주머니 속에 구겨진 현관 열쇠를 찾았지만 굳게 닫혀 있어야 할 현관문이 묘하게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예전에도 몇 번 겪었던 불길한 징조였기 때문이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선 집안은 마치 폭격이라도 맞은 듯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는데 서랍장은 모두 뒤집혀 바닥에 뒹굴고 있었고 깨진 그릇 조각들과 찢어진 옷가지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어 발 디딜 틈조차 찾기 힘들 정도였으며 공기 중에는 낯선 남자들이 피우고 간 담배 연기의 매캐함이 짙게 배어 있었다. 그리고 그 난장판의 한가운데에는 그녀의 아버지가 웅크리고 앉아 어린아이처럼 흐느끼고 있었는데 그의 셔츠는 찢어지고 얼굴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있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치근함보다는 분노와 깊은 한숨을 자아내게 만들었다. 하은은 젖은 우산을 현관에 내려놓으며 차갑게 식은 눈으로 아버지를 내려다보았는데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걱정보다는 지긋지긋한 현실에 대한 권태와 피로감이 먼저 밀려왔다. 아버지는 딸의 인기척을 느끼고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는데 퉁퉁 부은 눈으로 하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이번에는 정말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며 사채업자들이 이자율을 갑자기 올리는 바람에 원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하은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얼마냐고 짧게 물었는데 아버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5개를 펴보이며 5천만 원이 아니라 5억 원이라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하은은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듯한 현기증을 느꼈다. 평범한 직장인의 월급으로는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그 거액의 돈이 아버지의 도박 빚으로 인해 그녀의 어깨 위에 얹어졌다는 사실은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차라리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지만 눈앞의 현실은 너무나도 참혹하고 선명했다. 사채업자들은 내일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신체 포기각서를 들고 회사로 찾아오겠다고 협박하고 떠났다는 아버지의 말에 하은은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도록 만들었는데 그녀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이 가난과 불행의 굴레가 마치 고매처럼 그녀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뿌리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는데 찢어진 벽지와 곰팡이가 핀 천장을 바라보며 침대에 걸터앉아 주머니 속에 있던 강지역의 명함을 꺼내들었다. 금박으로 새겨진 HJ그룹 대표이사 강지혁이라는 글자가 어둠 속에서도 유난히 반짝거리며 그녀를 유혹하듯 빛나고 있었는데 그것은 악마의 초대장이자 동시에 이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처럼 보였다. 다음날 아침 서울 중심가에 우뚝 솟은 HJ그룹 본사 빌딩의 회전문은 쉴 새 없이 돌아가며 수많은 엘리트 직원을 삼키고 뱉어내고 있었는데 그 사이로 회색 정장에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쓴 하은이 무표정한 얼굴로 들어섰다. 그녀는 전날의 초라함과는 달리 한결 정돈된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수수한 차림새였기에 로비에 있는 안내데스크 직원들은 그녀를 힐끔거리며 잡상인 취급을 하듯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다. 하은은
그들의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당당하게 데스크로 다가가 강지혁 사장과의 약속이 있다고 말했는데, 직원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예약 명단을 확인하다가 비서실로부터 확인 전화를 받고 나서야 당황하며 방문증을 건네주었다.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하은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며 마음을 다잡았는데, 이제부터 만날 상대는 감정에 호소해서 통할 사람이 아니며 오직 철저한 이해득실과 논리만이 통하는 냉혈한이라는 것을 상기했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돌리며 협상 전략을 세웠는데, 단순히 돈 때문에 몸을 파는 여자가 아니라 그에게 반드시 필요한 가치를 제공하는 파트너로서 동등한 위치를 선점해야만 이 위험한 게임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널찍하고 모던한 인테리어의 비서실이 나타났고, 빈틈없이 차려입은 비서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들은 하은의 등장에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호기심 어린 시선을 던졌다. 육중한 문이 열리고 들어선 사장실은 로비보다 더 차갑고 건조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는데, 넓은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는 압도적인 풍경을 배경으로 강지혁이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는 하은이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고개를 들지 않고 펜을 놀리며 잠시 기다리라는 듯한 손짓만 까딱거렸는데, 그것은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하려는 의도적인 무관심이자 권력자의 오만함이 배어있는 행동이었다. 하은은 불쾌해하는 기색 없이 조용히 소파에 앉아 가방에서 자신의 노트와 필기구를 꺼내놓으며 그를 기다렸는데, 약 10분 정도의 침묵이 흐른 뒤에야 지혁은 서류 뭉치를 덮고 안경을 벗으며 천천히 하은 쪽으로 걸어왔다. 생각보다 빨리 왔군이라고 말하며 맞은편 소파에 앉는 지혁의 입가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는데, 그는 하은이 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듯 미리 준비된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툭 던져놓았다. 하은은 서류 봉투를 집어들기 전에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어제 제안하신 거래를 수락하러 왔지만 그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조건들이 있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지혁은 재밌다는 듯 턱을 괴고 어디 한번 드러나 봅시다 라는 표정으로 그녀를 응시했는데, 하은은 봉투를 열어 그 안에 담긴 결혼 계약서를 꺼내 꼼꼼하게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계약서에는 결혼 기간 동안의 의무와 권리, 그리고 이혼 시의 위자료 문제 등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그 액수와 조건에 압도되어 서둘러 서명을 했을 법한 내용이었지만, 하은의 눈은 마치 먹잇감을 찾는 매처럼 날카롭게 문장 하나하나를 해부하고 있었다. 잠시 후 하은은 가방에서 빨간색 펜을 꺼내 계약서에 몇 군데의 줄을 긋고 수정사항을 적어넣기 시작했는데, 그 거침없는 손놀림에 지혁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하은은 수정한 계약서를 지역적으로 밀어놓으며 이 계약서의 제5조, 사망에 명시된 비밀 유지 조항은 너무 포괄적이어서 추후에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장님께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또한 주식 양도와 관련된 부분은 증여세법상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니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지혁은 하은이 수정한 내용을 훑어보며 내심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는데, 그녀가 지적한 부분들은 자신의 법무팀 변호사들조차 놓쳤거나 애매하게 처리해둔 맹점들이었으며, 그녀의 수정안은 법적으로 완벽할 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하은을 바라보며 당신 정체가 정말 궁금해지는데, 단순히 돈이 필요한 평범한 여자가 이런 법률 지식과 재무적 감각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지 않느냐고 물었다. 하은은 안경을 살짝 치켜 올리며 자신의 본업에 대해선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생활이니 비밀로 해두고 싶다고 선을 그으며, 다만 제가 사장님의 아내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제 능력이 사장님의 사업에 방해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만 약속드리겠다고 대답했다. 그녀의 태도는 당돌하면서도 묘한 신뢰감을 주었는데, 지혁은 이 여자가 단순히 방패막이 역할만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고, 어쩌면 자신이 안고 있는
골치 아픈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능한 참모를 얻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품게 되었다. 지혁은 몸을 앞으로 숙이며 그렇다면 당신이 원하는 대가는 뭐냐고 물었는데 그는 그녀가 거액의 위자료나 보석 사치품 따위를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하은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는데 그녀는 아버지의 채무 5억 원을 즉시 변제해 줄 것과 결혼 생활 동안 자신의 신변 안전을 보장해 줄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사적인 시간과 공간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겨우 그게 전부입니까? 라고 반문하는 지혁에게 하은은 그것이면 충분하며 더 이상의 욕심은 화를 부를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담백하게 대꾸했다. 지혁은 펜을 들어 수정된 계약서 하단에 시원스럽게 서명을 한 뒤 하은에게 내밀었는데 이곳으로 우리는 법적인 부부가 될 것이며 동시에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는 것이니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말하며 손을 내밀었다. 하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손을 맞잡았는데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지만 그 안에 담긴 악력은 강하고 단단해서 마치 족쇄가 채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지혁은 인터폰을 눌러 비서에게 당장 법무팀장을 부르라고 지시하며 아버지 빚 문제는 오늘 안으로 깨끗하게 정리될 테니 걱정하지 말고 당장 오늘 저녁부터 짐을 싸서 내 집으로 들어오라고 통보했다. 너무 급작스러운 전개에 하은이 당황한 표정을 짓자 지혁은 적을 속이려면 우리부터 완벽하게 속아야 하며 내일부터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사랑받는 신데렐라가 되어야 하니 연기 연습이라도 미리 해두는 게 좋을 것이라고 조소 섞인 충고를 덧붙였다. 하은은 잡고 있던 그의 손을 놓으며 저는 연기자가 아니지만 맡은 임무는 반드시 완수하는 사람이니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차분하게 응수했다. 집무실을 나오는 하은의 등 뒤로 지혁의 시선이 끈질기게 따라붙었는데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흥미로운 여자군. 강지혁의 아내가 될 자격이 충분해. 라고 읊조리는 그의 목소리에는 사냥에 성공한 맹수의 만족감이 묻어 있었다. 하은은 엘리베이터에 타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어 섰는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며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는데 이것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과 존엄을 건 도박이었고 그녀는 이 게임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했다. 로비로 내려온 하은은 밖으로 나오자마자 쏟아지는 햇살에 눈을 찌푸렸는데 어제의 비구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맑게 갠 하늘이 그녀의 앞날을 축복하는지 아니면 조롱하는지 알 수 없게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빚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짧게 통보한 뒤 전원을 꺼버렸고 이제 자신은 과거의 이하은과 작별하고 강지혁의 아내로서 새로운 전쟁터로 걸어들어갈 준비를 마쳤다. 검은색 세단이 서울의 부천인 성북동 언덕길을 미끄러지듯 올라가 거대한 저택의 철문 앞에 멈춰섰을 때 이하은은 마치 거대한 짐승의 입속으로 걸어들어가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강 회장의 저택은 웅장하다 못해 기괴할 정도로 화려했고 높은 담장은 외부와의 단절을 선언하듯 위압적으로 솟아있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자 지혁이 먼저 내려 매무새를 다듬고는 하은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그의 손길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미세한 긴장감이 하은의 손바닥을 통해 전해져 왔다. 하은은 지혁이 준비해준 단정하지만 고급스러운 감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평소에 헐렁한 셔츠와 바지가 아닌 몸에 딱 맞는 옷이 어색해 자꾸만 옷자락을 만지작거렸지만 지혁의 눈빛이 흔들리지 말라고 경고하는 듯해 심호흡을 하며 허리를 곧게 폈다. 현관으로 이어지는 잘 다듬어진 정원길을 걸으며 지혁은 낮은 목소리로 오늘 자리는 단순한 가족 식사가 아니라 당신을 검증하고 깎아내리려는 하이에나들의 청문회가 될 것이니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고 경고했다.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팔짱을 꼈는데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전투태세로 전환되어 있었고 상대가 누구든 자신의 존엄을 짓밟게 내버려
둘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현관문이 열리고 들어선 거실은 마치 유럽의 왕궁을 옮겨놓은 듯한 호화로운 인테리어로 치장되어 있었는데, 값비싼 대리석 바닥과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샹들리에,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명화들은 집주인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고 있었지만 사람의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전시장 같았다. 그 넓은 거실의 중앙 소파에는 지역의 계모인 최 여사와 그녀의 아들이자 지역의 이복동생인 강지민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하은과 지역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오만한 시선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최 여사는 우아하게 찻잔을 내려놓으며 하은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는데, 그 시선은 마치 더러운 오물을 보는 듯한 불쾌감과 자신의 영역에 침범한 이방인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역이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인사하며 하은을 소개하자 최 여사는 코웃음을 치며 기어이 이런 물건을 집안에 드리겠다는 거냐며 쏘아붙였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경멸이 뚝뚝 묻어났다. 하은은 당황하지 않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최 여사는 고개를 돌려버리며 무시했고, 옆에 있던 강지민은 삐딱한 자세로 앉아 킬킬거리며 형의 취향이 이렇게 독특한 줄은 몰랐다며 비아냥거렸다. 식당으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숨 막히는 긴장감은 계속되었는데, 길게 뻗은 식탁의 상석에는 강 회장이 앉아 있었고, 그 양옆으로 최 여사와 지혁, 그리고 강지민과 하은이 마주보고 앉았다. 강 회장은 묵묵히 식사만 할 뿐 아무런 말이 없었지만 그의 침묵은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고, 식기들이 부딪히는 달그락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다. 식사가 시작되자마자 최 여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공격을 시작했는데, 그녀는 하은에게 부모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들이냐고 물으며 이미 뒷조사를 통해 다 알고 있다는 듯한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하은이 솔직하게 아버지는 사업 실패 후 쉬고 계신다고 대답하자 최 여사는 혀를 차며 도박 빚 때문에 쫓겨다니는 신세라는 건 왜 말하지 않느냐고 노골적으로 면박을 주었다. 식탁 위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지역이 숟가락을 거칠게 내려놓으며 그만하시라고 경고했지만 최 여사는 멈추지 않고 근본도 없는 집안의 딸을 며느리로 들일 수는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은은 식탁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었지만 표정은 평온함을 유지하며 부모님의 과오가 제 인격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며 저는 제 능력으로 제 삶을 책임지며 살아왔다고 차분하게 대꾸했다. 최 여사는 하은의 당돌한 대답에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지으며 네가 가진 능력이 대체 뭐길래 감히 우리 지역이 옆에 서겠다는 거냐고 따져 물었고, 옆에서 거들던 강지민은 형이 혹시 자선 사업이라도 하는 거냐며 깐족거렸다. 강지민은 와인잔을 흔들며 하은에게 프랑스산 와인의 빈티지에 대해 아느냐고 물었는데, 그것은 명백히 그녀의 무식을 드러내어 망신을 주려는 유치한 수작이었다. 하은은 와인잔을 가볍게 들어올리며 저는 술을 즐기지 않아서 와인에 대한 조예는 깊지 않지만 이 와인이 생산된 지역의 포도 작황이 기후 변화로 인해 최근 몇 년간 좋지 않았고, 그로 인해 와이너리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헐값에 매각되었다는 경제 뉴스는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강지민은 예상치 못한 답변에 말문이 막혀 멍하니 하은을 바라보았고, 지역은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감추기 위해 물을 마시는 척했다. 하은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강지민 상무님께서 최근 추진하시던 리조트 사업도 기후 리스크 분석을 소홀히 하여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와인 맛을 음미하시는 것도 좋지만 사업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안목을 기르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냐고 전곡을 찔렀다. 순간 식당 안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는데 강지민의 얼굴은 불그락불그락해졌고 최 여사는 분노로 손을 떨며 감히 어디서 훈계질이냐고 소리쳤다. 하지만 줄곧 침묵을 지키던 강 회장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만하라고 일갈하자 소란은 순식간에 정리되었고, 강 회장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하은을 응시하다가 밥이나 먹으라고 짧게 말하고는 다시 식사에 열중했다. 그것은 하은에 대한 묵시적인 인정이나 다름없었기에 최 여사와 강지민은 분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지혁은 식탁 아래로 하은의 손을 살며시 잡았는데 그것은 잘했다는 칭찬이자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의 표시였고 하은은 그 따뜻한 온기에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을 느꼈다. 식사가 끝난 후 후식으로 나온 차를 마시는 동안에도 최 여사의 눈총은 따가웠지만 하은은 더 이상 그녀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는데 겉으로는 화려하고 우아해 보이지만 그 속은 열등감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최 여사는 지역의 친모가 남긴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해 발버둥치는 가여운 여자였고 강지민은 형의 능력을 따라가지 못해 질투심에 눈이 먼 어린아이에 불과했다. 저택을 나서기 전 최 여사는 하은을 따로 불러 세워 경고를 날렸는데 네가 잠시 회장님의 눈에 들었을지는 몰라도 이 바닥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으며 너 같은 잡초는 금방 말라 비틀어질 것이라고 악담을 퍼부었다. 하은은 최 여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잡초는 온실 속의 화초보다 생명력이 강해서 아무리 밟아도 다시 일어나는 법이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정중하게 받아쳤다. 최 여사는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하고 돌아섰고 하은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현관을 나섰는데 밤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차에 올라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는데 지혁이 먼저 침묵을 깨고 오늘 고생 많았다고 말하며 미안한 기색을 내비쳤다. 그는 자신의 가족들이 보여준 추악한 모습에 수치심을 느끼는 듯 했는데 하은은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말했고 오히려 사장님이 그동안 이런 곳에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짐작이 간다고 위로했다. 지혁은 하은의 말에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는데 지금까지 그 누구도 자신의 화려한 배경 뒤에 숨겨진 고독과 상처를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은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이었는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헐뜯고 견제해야만 하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 너무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지혁은 묘한 감정에 휩싸였는데 계약으로 맺어진 가짜 아내에게서 난생 처음으로 진정한 위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는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에 칸막이를 올리고 하은 쪽으로 몸을 돌려 앉으며 당신은 알면 알수록 불가사의한 여자라고 말했는데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깊어져 있었다. 하은은 쑥스러운 듯 안경을 고쳤으며 저는 그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뿐이라고 애둘러 말했지만 그녀의 심장 또한 평소와 다르게 빠르게 뛰고 있었다. 지혁은 하은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겹쳐 올리며 앞으로는 그들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내가 막아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것은 계약서에는 없는 남자의 진심이 담긴 맹세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혁은 갑자기 운전기사에게 차를 돌려 한강공원으로 가자고 지시했는데 답답한 마음을 털어내고 싶어하는 눈치였다. 늦은 시간이라 인적이 드문 한강변에 차를 세우고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강물에 비친 불빛들을 바라보았는데 차가운 강바람이 두 사람의 옷깃을 스치고 지나갔다. 지혁은 편의점에서 사온 캔 커피를 하은에게 건네며 재벌 2세가 마시는 커피치고는 너무 저렴해서 실망했냐고 농담을 던졌고 하은은 따뜻한 캔을 양손으로 감싸주며 저는 비싼 호텔 커피보다 이게 더 입에 맞는다고 웃으며 대답했다. 두 사람은 캔 커피를 마시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지혁은 어릴 적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아버지의 냉정함 그리고 계모와 이복동생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독해져야만 했던 지난 날들을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하은은 묵묵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다독여 주었는데 그녀는 이 순간만큼은 그가 천하를 호령하는 그룹의 후계자가 아니라 그저 위로가 필요한 한 남자로 보였다. 이야기가 무르익을 무렵 지혁은 하은을 빤히 바라보다가 문득 궁금한 것이 있다며 물었는데 당신은 왜 그토록 뛰어난 능력을 감추고 평범한 회사원인 척하며 살고 있냐고 질문했다. 하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씁쓸한 표정으로 대답했는데 너무 뛰어난 재능은 때로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기도 하며 자신이 빛날수록 주변 사람들이 다치거나
불행해지는 것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림자처럼 사는 것을 택했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을 위해 그 그림자 밖으로 나와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덧붙였는데, 그 말 속에는 앞으로 닥쳐올 시련에 맞서 지역과 함께 싸우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지역은 그 말에 감동한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하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당신이 빛날 수 있도록 내가 그 무대를 만들어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하나로 겹쳐지며 길게 늘어졌다. 다시 차에 올라 집으로 향하는 길, 하은은 피로가 몰려와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는데, 지역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머리를 자신의 어깨에 기대게 하고는 행여나 깰까봐 숨소리조차 죽이며 자세를 유지했다. 잠든 하은의 얼굴은 안경을 벗었을 때처럼 순수하고 편안해 보였고, 지역은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자신이 이 여자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위험한 생각을 했다. 차가 지역의 펜트하우스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하은은 부스스 눈을 떴는데, 자신이 지역의 어깨에 기대어 자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화들짝 놀라며 사과했다. 지역은 빙그레 웃으며 침 흘리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장난스럽게 받아넘겼고, 두 사람은 묘한 설렘과 어색함 속에서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펜트하우스의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들어서자 넓은 거실에는 달빛만이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는데, 지역은 하은에게 내일부터는 회사에서도 전쟁이 시작될 테니 푹 쉬라고 말하며 각방으로 들어갔다. 방에 들어온 하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 보았는데, 최 여사의 독설과 강지민의 비아냥거림, 그리고 지역의 따뜻한 손길과 진심 어린 고백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으며 이 가시밭길을 헤치고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는데, 그것은 단순히 계약 때문만이 아니라 지역이라는 남자를 지키고 싶다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기 때문이었다. 하은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노트북을 꺼내 전원을 켰는데, 화면에는 복잡한 주식 차트와 암호화된 데이터들이 가득 떠올랐고, 그녀의 눈빛은 다시 냉철한 전략가의 그곳으로 변했다. 그녀는 HJ그룹의 재무 상태와 강지민이 벌려놓은 사업들의 허점을 정밀하게 분석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지역을 공격하려는 세력들에게 보내는 선전포고이자 그녀가 준비한 첫 번째 반격의 시작이었다. 밤은 깊어가고 도시는 잠들었지만 하은의 방 불빛은 꺼지지 않고 타오르며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다. HJ그룹 본사 대회의실의 거대한 전광판에는 붉은색 하락 화살표가 비오듯 쏟아지고 있었고, 끊임없이 울려대는 전화 벨소리와 임원들의 고성으로 인해 마치 전쟁터의 참호를 방불케 하는 혼란이 가득했는데, 창업 이래 최대의 위기라고 불릴 만한 주가 폭락 사태가 발생한 것이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악성 루머가 증권가 찌라시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감과 동시에 정체를 알 수 없는 헤지펀드 세력이 대규모 공매도 공격을 감행하면서 HJ그룹의 시가총액은 불과 반나절 만에 수조 원이 증발해버린 상황이었다. 상석에 앉은 강지혁은 핏발선 눈으로 실시간으로 무너져 내리는 주가 그래프를 노려보고 있었는데, 그의 꽉 쥐어진 주먹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었지만 입 밖으로는 단 한마디의 신음도 내뱉지 않은 채 냉정함을 유지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이 공격은 단순히 외부 투기 세력의 소행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조직적이고 치밀했으며, 내부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는 누군가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타이밍에 급소를 찌르고 들어왔기에 지역은 이것이 배다른 동생 강지민과 계모, 최 여사 측의 공작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재무팀장은 사색이 되어 자금 유동성이 바닥나고 있으며, 채권단이 조기 상환을 요구해 올 경우 부도를 막을 수 없다고 비관적인 보고를 올렸고, 회의실의 분위기는 절망으로 치닫고 있었다. 지역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10분간 휴회를 선언하고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왔는데, 텅 빈 방에 홀로 남겨진 그는
책상을 내리치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표출했고 사방이 적들로 둘러싸인 고립무원의 처지를 뼈저리게 실감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같은 시각 도심의 소음이 차단된 고요한 펜트하우스 서재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 중심에는 평범한 가정주부의 모습을 한 이하은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평소에 쓰던 둔탁한 뿔테 안경 대신 블루라이트 차단용 고글을 착용하고 세 대의 모니터를 번갈아 보며 눈으로 쫓기 힘들 정도의 빠른 속도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는데 화면에는 일반인들은 이해조차 할 수 없는 복잡한 금융 알고리즘과 암호화된 데이터 스트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금융계의 뒷골목에서 전설적인 유령으로 불리는 전략가 H라는 닉네임의 주인공이었으며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수천억 원의 자금이 소리 없이 이동하고 기업의 운명이 뒤바뀐다는 소문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 하은은 HJ그룹을 공격하는 세력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여 그들의 패턴을 분석하고 있었는데 공격자들은 교묘하게 유령 회사를 통해 신분을 세탁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예리한 눈을 피할 수는 없었고 하은은 그들이 사용하는 알고리즘의 미세한 허점을 발견해냈다. 그녀는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띠며 공격 세력이 주가를 더 떨어뜨리기 위해 마지막으로 쏟아부을 자금의 규모와 타이밍을 정확히 예측해냈고 이를 역이용하여 그들을 단숨에 괴멸시킬 수 있는 일명 덧놓기 전략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히 남편인 지역을 돕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를 파멸로 몰고 갔던 저열한 금융 범죄 세력에 대한 그녀 나름의 응징이기도 했다. 하은은 완성된 전략 보고서를 꼼꼼하게 검토한 뒤 발신자를 추적할 수 없도록 다중우회 서버를 경유하여 지역의 개인 보안 메일로 전송했는데 메일의 제목은 트로이 목마의 배를 가르는 법이라는 의미심장한 문구였다. 전송 완료 메시지가 뜨자마자 그녀는 모니터 화면을 끄고 고글을 벗어 서랍 깊숙한 곳에 숨긴 뒤 부엌으로 나가 물을 끓이기 시작했는데 거실에는 향긋하고 쌉싸름한 원두 향이 은은하게 퍼져나갔다. 그녀는 긴장으로 굳어진 근육을 풀기 위해 목을 좌우로 돌리며 창밖을 바라보았는데 저 멀리 보이는 HJ그룹 본사 빌딩의 불빛이 위태롭게 깜빡이는 것처럼 보여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져 오물 느꼈다. 잠시 후 지역의 휴대폰으로 보안 알림이 울렸고 지친 기색으로 소파에 기대어 있던 지역은 의아한 표정으로 메일을 확인했는데 처음에는 스팸 메일이라고 생각하고 삭제하려 했으나 첨부된 파일에 미리 보기에 적힌 수치들이 현재 상황을 너무나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 홀린 듯이 파일을 열게 되었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는데 공격 세력의 정체와 자금줄 그리고 그들이 30분 뒤에 감행할 2차 공격의 시간까지 소수점 단위로 예측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막아내고 역공을 펼칠 수 있는 구체적인 매수, 시점과 대응 논리까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지혁은 등줄기에 소름이 돋는 전율을 느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비서실장에게 당장 전임원을 다시 소집하라고 고함을 질렀다. 회의실로 복귀한 지혁의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는데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재무팀에게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현금을 동원하여 특정 종목을 매수하라고 지시했고 공매도 세력이 물량을 쏟아낼 때까지 기다렸다가 바닥에서 모든 물량을 받아내라는 파격적인 주문을 내렸다. 임원들은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도박이라며 극구 반대했지만 지혁은 자신의 모든 직을 걸겠다며 강행했고 정확히 30분 뒤 보고서의 예측대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HJ그룹은 미리 준비된 자금으로 헐값의 주식을 쓸어 담았고 예상치 못한 강력한 매수세에 당황한 공매도 세력은 쇼스퀴즈에 몰려 울며 겨자먹기로 주식을 되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주가 그래프는 순식간에 V자 반등을 그리며 폭등하기 시작했고 공격 세력은 막대한 손실을 입고 패퇴했으며 사무실 안은 환호성 대신 믿을 수 없다는 탄성과 안도의 한숨으로 가득 찼다. 지혁은 땀에 젖은 셔츠를 입은 채 승리의 쾌감을 만끽했지만 동시에 머릿속에는 이 기적같은 반전을 만들어준 H라는 인물에 대한 궁금증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과거에도 몇 번 H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개입은 처음이었기에 이 정체불명의 조력자가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왜 자신을 돕는지에 대한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늦은 밤 지친 몸을 이끌고 귀가한 지혁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코끝을 스치는 짙은 커피 향기에 잠시 멈칫했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인스턴트 커피나 흔한 프랜차이즈 원두의 냄새가 아니라 아주 독특하고 강렬한 산미와 묵직한 바디감이 어우러진 희귀한 향기였다. 거실로 들어서자 하은이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녀의 앞탁자에는 방금 내린 듯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머그잔이 놓여 있었다. 하은은 지혁이 들어오자 읽던 책을 덮고 일어나며 다녀오셨어요. 오늘 많이 힘드셨죠? 라고 부드럽게 인사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지혁은 그녀의 눈 밑에 옅게 드리운 다크서클과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을 놓치지 않았다. 지혁은 재킷을 벗어 소파에 걸치며 하은의 맞은편에 앉아 그녀를 빤히 바라보았는데, 문득 과거에 H와 익명, 채팅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 H가 밤샘 작업을 할 때면 항상 파나마 게이샤, 원두에 에스프레소 샷을 추가해서 마신다고 했던 기억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지금 하은이 마시고 있는 커피의 향기는 그때 H가 묘사했던 그 향기와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고, 심지어 머그잔 옆에 놓인 각설탕 2개조차 H의 독특한 취향과 똑같았다. 지혁은 의심과 혼란이 뒤섞인 눈빛으로 하은에게 늦은 시간인데 커피를 마시냐고 넌지시 물었는데, 하은은 태연하게 웃으며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데 혼자 먼저 잠들기가 미안해서 기다리느라 잠을 좀 쫓으려고 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지혁은 그녀의 대답이 어딘가 자기적이라고 느꼈는데, 평소 하은은 건강을 끔찍하게 챙기며 카페인은 입에도 대지 않는다고 말해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지혁은 테이블 위에 머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셔보았는데, 혀끝을 찌르는 강렬한 쓴맛 뒤에 오는 오묘한 꽃향기는 분명 전문가의 솜씨로 추출된 최고급 커피의 맛이었다. 그는 잔을 내려놓으며 당신 혹시 주식이나 경제 쪽에 관심이 있냐고 돌직구를 던졌지만, 하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저는 가계부 쓰는 것도 머리 아파하는 사람인걸요. 그저 사장님이 걱정돼서 뉴스만 조금 봤을 뿐이에요. 라고 능청스럽게 받아넘겼다. 그녀의 표정은 너무나 완벽한 연기였기에 지혁은 순간 자신의 의심이 과민 반응인가 싶어 고개를 저었지만 직감은 여전히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하은은 지혁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다시금 커피를 싱크대에 버리고 컵을 씻으려 일어났는데, 지혁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오늘 회사에서 겪은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구원해준 그 보고서의 문체와 논리 전개 방식이 며칠 전 하은이 계약서를 수정할 때 보여주었던 그 냉철함과 어딘가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하은의 뒤로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잡고 돌려 세웠는데, 하은은 놀란 토끼 눈을 하고 그를 올려다보았다. 지혁은 하은의 눈동자 깊은 곳을 들여다보며 오늘 누군가의 도움으로 회사가 큰 위기를 넘겼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도무지 짐작이 안 간다며 혹시 당신은 짐작 가는 사람이 없냐고 떠보듯 물었다. 하은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으며 사장님 주변에는 훌륭한 분들이 많으니 분명 사장님의 덕망을 보고 돕는 귀인이 있을 것이라고 대답하며 부드럽게 그의 손을 떼어냈다. 지혁은 그녀의 손목을 잡았던 손에 힘을 풀었지만 마음속의 의심은 오히려 더 커져만 갔고, 그녀가 감추고 있는 비밀의 무게가 생각보다 훨씬 무거울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운 지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는데, 옆방에서 자고 있을 하은이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줄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거대한 능력자일지도 모른다는 가설이 그를 흥분시키면서도 동시에 두렵게 만들었다. 만약 그녀가 H라면 그녀는 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내게 접근했을까? 그리고 그녀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한편 하은 역시 잠들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역의 날카로운 질문들이
그녀의 심장을 조여왔기 때문이었고, 자신의 정체가 발각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해 왔다. 그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오늘 밤 자신의 행동이 너무 경솔했던 것은 아닌지 자책했지만 지역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던 자신의 마음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창밖에는 빗방울이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했고 두 사람의 밤은 서로 다른 생각과 비밀들로 인해 길고도 깊어만 갔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바다는 잔잔하기 마련이라지만 HJ그룹의 사장실의 감도는 정적은 평화라기보다는 다가올 더 큰 파도를 앞둔 전조현상에 가까웠는데 강지혁은 업무에 집중하지 못한 채 창가에 서서 회색빛으로 물든 서울 하늘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고 그의 머릿속은 온통 지난밤 이하은이 보여주었던 미심쩍은 행동들과 의문투성이인 정체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비서실장이 가져다 놓은 결제 서류들이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을 알면서도 손을 댈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이 가장 신뢰하기 시작한 사람이 가장 위험한 칼날을 숨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가슴 한구석을 집요하게 파고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정적을 깨고 사무실의 양여닫이 문이 거칠게 열리며 요란한 구두굽 소리와 함께 화려한 차림의 여자가 들어왔는데 그녀는 마치 이곳이 자신의 안방이라도 되는 양당당한 태도로 지역을 향해 걸어왔고 그녀의 뒤를 따르던 비서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숙였다. 여자의 이름은 윤서연으로 국내 굴지의 건설사 회장의 외동딸이자 지역과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였으며 한때는 양가 어른들 사이에서 유력한 약혼녀 후보로 거론되었던 인물이었는데 유학을 핑계로 떠났던 그녀가 예고도 없이 돌아온 것은 결코 단순한 안부 인사를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지역은 직감할 수 있었다. 서연은 지역의 책상 앞에 멈춰 서서 선글라스를 우아하게 벗으며 눈부신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눈빛 속에는 소유욕과 오만함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오랜만이야 강지혁이라고 인사를 건네는 서연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넘쳐 있었고 그녀는 지역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소파에 자연스럽게 앉아 다리를 꼬며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그녀가 입고 있는 명품 드레스와 화려한 장신구들은 소박하고 단정한 하은의 모습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지역은 미간을 찌푸리며 예고도 없이 무슨 일이냐고 차갑게 물었지만 서연은 전혀 개의치 않고 돌아오자마자 네가 이상한 여자랑 결혼했다는 소문을 듣고 확인하러 왔다며 콧방귀를 뀌었고 그녀의 말 속에는 하은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와 적의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핸드백에서 담배를 꺼내 물려다가 지역의 싸늘한 시선을 느끼고 도로 집어넣으며 네가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근본도 없는 여자를 집에 들인 건 실수였다며 정리하고 나랑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했는데 그것은 부탁이 아니라 마치 거래를 제안하는 사업가의 말투와도 같았다. 지역은 헛소리하지 말고 나가라고 단호하게 말하려 했지만 그때 마침 하은이 도시락 가방을 들고 사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고 세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히며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다. 하은은 예상치 못한 손님의 등장에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는데 서연은 하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마치 가정부나 잡상인을 보는 듯한 경멸 어린 눈빛을 보냈다. 어머, 이 여자가 그 소문의 주인공인가 보네 라고 비아냥거리는 서연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하은에게 다가가며 일부러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갔는데 하은이 들고 있던 도시락 가방이 흔들리며 바닥에 떨어질 뻔했다. 지역이 벌떡 일어나 서연을 제지하려 했지만 하은은 괜찮다는 듯 손을 들어 그를 말리고는 침착하게 가방을 고쳐들며 윤서연 씨라고 들었습니다만 초면부터 예의가 없으시네요 라고 차분하게 응수했다. 서연은 하은의 당돌한 태도에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감히 누구한테 훈계질이냐고 소리쳤지만 하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여기는 강지혁 사장님의 집무실이고 저는 사장님의 아내 자격으로 왔으니 손님으로서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달라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경고했다. 서연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지만 지혁이 무서운 눈으로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기에 더 이상의 소란은 피우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다시 소파에 앉았는데 그녀의 눈빛은 도끼를 품은 뱀처럼 하은을 노려보고 있었다. 서연은 일부러 지혁에게 친근하게 굴며 과거의 추억을 이야기하거나 사업 이야기를 꺼내며 하은을 소외시키려 노력했지만 하은은 묵묵히 도시락을 세팅하고 차를 준비하며 자신의 자리를 지켰고 그 모습은 서연을 더욱 조바심 나게 만들었다. 서연은 화제를 돌려 최근 HJ그룹이 겪었던 주가 폭락 사태를 언급하며 네가 곤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아버지께 말씀드려 자금을 융통해 줄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생색을 냈는데 그러면서 슬쩍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다. 그녀는 이게 이번에 우리 그룹과 진행하기로 했던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입찰 관련 기밀 서류인데 네가 믿을 만한 파트너가 필요할 것 같아서 가져왔다고 말하며 지혁의 반응을 살폈다. 지혁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어 내용을 확인하려 했지만 서연은 급할 것 없다며 나중에 천천히 검토해보라고 말리고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하은을 힐끔 쳐다보았다. 사실 이 서류는 서연이 파놓은 치명적인 함정이었는데 그녀는 이미 지역의 경쟁사인 최 여사 측과 내통하고 있었고 하은을 스파이로 몰아세워 지역과의 관계를 파탄내기 위한 정교한 시나리오를 준비해온 것이었다. 서연은 일부러 물을 쏟는 척하며 하은에게 휴지를 달라고 요청했고 하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자신의 핸드백에서 초소형 USB를 꺼내 지역의 컴퓨터 본체 뒤쪽 포트에 은밀하게 꽂아 넣었는데 그 모든 동작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졌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서연이 돌아간 뒤 지역은 다시 업무에 몰두하려 했지만 왠지 모를 찝찝함이 가시질 않았고 하은 역시 서연이 남기고 간 불길한 기운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 하은은 지역에게 서연 씨가 가져온 서류를 조심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지만 지역은 오히려 예민하게 반응하며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퉁명스럽게 대답했는데 그는 아까 서연이 했던 말, 즉 하은의 배경이 의심스럽다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 늦게 보안팀장이 사색이 되어 사장실로 뛰어들어왔는데 회사의 핵심 기술인 차세대 배터리 설계 도면이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보고를 했다. 지역은 격분하며 당장 유출 경로를 추적하라고 지시했고 보안팀은 로그 기록을 분석한 결과 사장실 내부의 IP 주소에서 특정 서버로 데이터가 전송된 흔적을 발견했다고 보고했다. 지역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컴퓨터를 확인했고 보안팀장이 발견한 것은 지역의 컴퓨터에 꽂혀있던 정체불명의 USB와 그 안에 담긴 하은의 개인 이메일 로그인 기록이었다. 서연이 심어놓은 조작된 증거들은 너무나 정교해서 누구라도 하은이 범인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리키고 있었다. 지역은 배신감에 치를 떨며 집으로 달려갔는데 거실에서 그를 맞이하는 하은의 얼굴을 보자마자 억눌러왔던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다. 그는 다짜고짜 하은에게 USB를 집어던지며 이게 뭐냐고 소리쳤고 하은은 바닥에 떨어진 USB를 주워들고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지역은 당신이 처음부터 나한테 접근한 목적이 이거였냐고 따져 물으며 내 동생과 짜고 회사를 무너뜨리려고 들어온 스파이였냐고 몰아세웠는데 그의 눈에는 실망과 분노 그리고 깊은 상처가 뒤섞여 있었다. 하은은 너무나 억울하고 황당해서 말문이 막혔지만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려 노력하며 저는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았고 누군가가 저를 모함하기 위해 꾸민 일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미 의심의 싹이 트버린 지역의 귀에는 그녀의 변명이 그저 거짓말을 덮기 위한 또 다른 거짓말로밖에 들리지 않았고 그는 당신이 보여준 그 놀라운 능력들이 사실은 남의 정보를 훔치는 기술이었냐고 비꼬았다. 하은은 그의 불신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지만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는 대신 입술을 꽉 깨물고 침묵을 택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감정적인 호소는 오히려 독이 될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역은
하은의 침묵을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차갑게 등을 돌리며 당분간 내 눈앞에 띄지 말고 이 집에서 나가지도 말라고 명령한 뒤 서재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굳게 닫힌 문을 바라보며 하은은 주저앉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고 다짐하며 다시 일어섰다. 그녀는 윤서연이 다녀간 직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주목했고 이것이 단순한 유출 사고가 아니라 자신을 노린 계획적인 공작임을 확신했다. 하은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숨겨두었던 장비들을 꺼내며 진짜 범인을 찾기 위한 추적을 시작했는데 그녀의 눈빛은 억울함을 넘어선 서늘한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보안 로그를 우회하여 지역의 컴퓨터에 접속했고 USB가 꽂힌 정확한 시간과 데이터가 전송된 경로를 역추적하기 시작했는데 범인은 흔적을 지우기 위해 여러 단계의 프록시, 서버를 거쳤지만 천재 해커인 하은의 눈을 완벽하게 속일 수는 없었다. 밤이 깊어가고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하은은 모니터 앞을 떠나지 않고 수만 줄의 코드를 분석하며 진실에 다가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가웠고 지역과 하은은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각자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다. 회사에 도착한 지역은 하루 종일 예민한 상태로 직원들을 닥달했고 회의 시간에는 평소보다 더 가혹한 독서를 퍼부어 임원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한편 하은은 집안에 감금되다시피 했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반격의 실마리를 찾고 있었는데 드디어 결정적인 단서를 포착하게 되었다. 유출된 데이터가 최종적으로 도달한 서버의 소유주가 바로 윤서연이 소유한 페이퍼 컴퍼니의 자회사라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하은은 이 사실을 당장 지역에게 알리고 싶었지만 지금의 지역은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 뻔했기에 더 확실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서연의 가면을 벗겨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며칠 뒤에 있을 HJ그룹 창립 기념 파티가 그 무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준비해온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그날 저녁 서연은 지역을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술을 사들고 펜트하우스를 찾아왔는데 그녀는 하은이 있는 자리에서 보란듯이 지역에게 팔짱을 끼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말하며 꼬리를 내리는 척하는 서연의 연기는 가증스러울 정도였지만 지역은 묵묵히 술잔만 기울일 뿐 그녀를 밀어내지 않았다. 하은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방으로 들어갔는데 문 너머로 들리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고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두고 봐. 윤서연, 네가 파놓은 함정에 네가 빠지게 만들어줄 테니라고 중얼거리는 하은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여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지역은 술에 취해 소파에 잠들었고 서연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돌아갔지만 잠든 지역의 손에는 하은과 처음 만났을 때 받았던 그녀의 촌스러운 명함이 쥐어져 있었다. 그는 무의식 중에도 하은을 완전히 놓지 못하고 있었고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녀를 믿고 싶어하는 본능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이 폭풍우가 지나고 나면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끝이 나거나 아니면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단단한 끈으로 묶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고하듯 창밖에는 다시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서울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 불꽃놀이와 함께 HJ그룹의 창립 50주년 기념 파티가 열리고 있는 그랜드 호텔의 대연 회장은 대한민국 상위 1%의 인사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는데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뿜어내는 빛은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했지만 그 아래 모인 사람들의 표정은 탐욕과 위선으로 얼룩져 있었다. 정계와 재계의 거물들이 서로 명함을 주고받으며 은밀한 거래를 제안하는 소음 속에서 강지혁은 홀로 샴페인 잔을 든 채 입구 쪽을 불안하게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의 턱시도는 완벽하게 재단되어 있었지만 미간에 깊게 패인 주름은 그의 심사가 얼마나 복잡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며칠 전 발생한 기밀 유출 사건의 범인으로 아내인 이하은이 지목된 이후 지혁은 주주들과 이사진으로부터 그녀를 파티에 참석시키지 말라는 거센 압박을 받아왔지만 그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믿어보고 싶은 마음에 파티, 참석을 강행했던 것이다. 하지만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하은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주변에서는 지역을 향해 힐끔거리며 수군대는 소리가 점점 커져만 가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하이에나들의 비웃음처럼 들려와 지혁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대고 있었다. 연회장 한편에서는 지역의 계모인 최 여사와 윤서연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승리의 미소를 교환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오늘이 바로 눈엣 가시 같은 하은을 영원히 매장시키고 지역의 입지마저 흔들 수 있는 결정적인 날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최 여사는 일부러 하은에게 사이즈가 맞지 않고 색상이 촌스러운 드레스를 보내 그녀가 파티장에 나타나더라도 웃음거리가 되도록 치밀한 덫을 놓았고 서연은 미리 매수해둔 기자들에게 하은의 학력 위조 의혹과 부친의 도박, 빚 문제를 터뜨릴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서연은 지역에게 다가가 팔짱을 끼며 아직도 그 여자를 기다리는 거냐고 물으며 그녀는 죄책감 때문에 도망쳤을 것이 뻔하니 이제 그만 포기하고 자신과 함께 무대에 올라가 건배, 제의를 하자고 유혹하듯 속삭였다. 지역은 서연의 팔을 거칠게 뿌리치며 내 아내는 도망칠 사람이 아니라고 차갑게 대꾸했지만 그의 목소리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정말 그녀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독버섯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때 연회장의 거대한 문이 천천히 열리며 장내의 소음이 일순간에 잦아들었는데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입구로 쏠린 그 순간 지역의 눈동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문이 열리고 쏟아지는 조명 아래 모습을 드러낸 여자는 그들이 알고 있던 촌스럽고 수수한 이하은이 아니었는데 그녀는 마치 어둠 속에서 피어난 흑장미처럼 고혹적이고 압도적인 아우라를 뿜어내며 서 있었다. 하은은 최 여사가 보낸 촌스러운 드레스 대신 그녀의 몸매를 완벽하게 드러내는 짙은 네이비색의 머메이드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어깨 라인을 과감하게 드러낸 디자인은 그녀의 가녀리면서도 단단한 쇄골을 돋보이게 했고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는 우아한 웨이브를 넣어 평소의 답답한 인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그녀의 얼굴에 있었는데 항상 그녀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두꺼운 뿔테 안경이 사라지고 드러난 그녀의 맨 얼굴은 숨 막힐 듯이 아름다웠으며 짙은 화장, 없이도 또렷한 이목구비와 지적인 눈빛만으로도 좌중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하은은 당당한 발걸음으로 레드카펫을 밟으며 걸어 들어왔는데 그녀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드레스 자락이 물결치며 은은한 반짝임을 만들어냈고 사람들은 그녀의 변신에 경악하며 숨을 죽인 채 그녀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지역은 멍하니 입을 벌린 채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하은을 바라보았는데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하며 그녀가 자신이 알던 그 여자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었지만 그녀가 보내오는 눈빛만은 변함없이 강인하고 맑게 빛나고 있었다. 하은은 지역의 앞에 멈춰서서 우아하게 미소를 지으며 늦어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는데 그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부드러우면서도 묘한 카리스마가 실려 있어 듣는 사람의 귀를 사로잡았다. 지역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어떻게 된 거냐고 작게 속삭였지만 하은은 대답 대신 그의 넥타이를 매만져주며 걱정 끼쳐드려 죄송하지만 오늘은 제가 당신의 아내로서 제 몫을 다할 테니 저만 믿고 따라와 달라고 든든하게 말했다. 그때 서연이 충격에서 벗어나 분노에 찬 얼굴로 다가와 큰 소리로 비아냥거렸는데 옷 좀 바꿔 입었다고 해서 근본이 바뀌는 건 아니라며 도둑고양이처럼 몰래 들어오지 말고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다. 서연의 도발에 주변 기자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몰려들기 시작했고 질문들이 빗발치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하은의 기밀 유출 혐의와 관련된 자극적인 질문들을 쏟아내며 그녀를 궁지로 몰아넣으려 했다. 하지만 하은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기자들을 향해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유창한 영어로 대답을 시작했는데 그녀의 발음과 억양은
원어민조차 놀랄 정도로 완벽했고 사용하는 어휘 또한 전문적이고 고급스러워서 질문을 던진 기자가 오히려 당황할 정도였다. 한 외국계 통신사 기자가 프랑스어로 HJ그룹의 최근 재무 건전성 악화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자 하은은 통역을 거치지 않고 즉시 유려한 프랑스어로 답변을 이어갔는데, 그녀는 현재의 위기가 일시적인 현상임을 구체적인 수치와 글로벌 경제 동향을 근거로 논리 정연하게 설명했다. 그녀의 브리핑은 단순한 방어를 넘어 그룹의 미래 비전까지 제시하는 수준이었기에 듣고 있던 외국 투자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을 금치 못했고, 이를 지켜보던 강 회장조차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며느리를 다시 보게 되었다. 하은은 이어서 중국어와 일본어 질문까지 막힘없이 소화해내며 좌중을 휘어잡았는데, 그녀의 지적인 매력과 카리스마는 연 회장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반전시켰고, 서연과 최 여사의 얼굴은 점점 사색이 되어갔다. 지혁은 옆에서 하은의 활약을 지켜보며 전율을 느꼈는데, 그동안 자신이 그녀를 얼마나 과소평가하고 있었는지 깨달음과 동시에 그녀가 숨겨왔던 재능이 이토록 눈부신 것이었음에 가슴 벅찬 자부심을 느꼈다. 하은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지혁의 팔을 잡으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할 시간이라고 속삭였고, 그녀의 눈빛은 사냥을 앞둔 맹수처럼 매섭게 빛나고 있었다. 단상에 오른 하은은 마이크를 잡고 정중하게 인사한 뒤 오늘 이 자리에서 최근 불거진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선언했는데,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온 태블릿 PC를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고, 화면에는 복잡한 서버 로그 기록과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하은이 며칠 밤을 세워가며 찾아낸 결정적인 증거들이었다. 하은은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키며 범인이 사용한 IP 주소와 데이터가 전송된 경로를 하나하나 짚어주며 설명했는데, 그녀의 설명은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전문적이었지만 결론은 명확했다. 유출된 데이터가 최종적으로 도착한 곳은 바로 윤서연 씨가 소유한 페이퍼 컴퍼니의 비밀 서버였으며, 이를 실행한 IP 주소 역시 윤서연 씨의 개인 사무실이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장내는 충격과 경악에 도가니에 빠졌다.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저건 조작된 자료라고 발악했지만, 하은은 차분하게 다음 화면을 넘겨 서연이 해커에게 송금한 내역과 통화 녹취록까지 공개해버림으로써 그녀의 변명을 원천봉쇄해버렸다. 하은은 떨고 있는 서연을 똑바로 응시하며 남의 것을 탐하고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 했던 대가는 생각보다 혹독할 것이라고 차갑게 일갈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심판을 내리는 여신처럼 위험있고 두려운 존재감을 발산했다. 최 여사는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하은은 멈추지 않고 이번 사건의 배후에 내부 조력자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증거까지 추가로 공개하며 최 여사와 강지민을 간접적으로 압박했다. 강지민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샴페인 잔을 떨어뜨렸고, 최 여사는 분노와 수치심에 몸을 떨며 주저앉고 말았는데, 이 모든 과정이 생중계되고 있었기에 그들의 몰락은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지혁은 단상으로 올라가 하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마이크를 잡고 제 아내의 말이 모두 사실이며, HJ그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더욱 투명한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의 선언에 연 회장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고, 지혁과 하은은 서로를 바라보며 승리의 미소를 교환했는데, 그들의 눈빛 속에는 동지애를 넘어선 깊은 신뢰와 애정이 싹트고 있었다. 소란이 정리되고 보안 요원들에 의해 서연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하은은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는데, 지혁이 재빨리 그녀를 부축해 주었다. 지혁은 하은을 데리고 인파를 빠져나와 호텔의 테라스로 향했는데, 시원한 밤바람이 두 사람의 뜨거워진 얼굴을 식혀주었다. 테라스 난간에 기대어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던 지혁은 하은에게 돌아서며 당신이 바로 H였군, 그렇지라고 물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하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속여서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지혁은 고개를 저으며 오히려 고맙다고 말하며 당신 덕분에 회사를 지키고 나 자신도 지킬 수 있었다고 진심을 고백했다. 그는 하은의 손을 잡고 그녀의 손가락 하나하나에 입을 맞추며 당신이 숨기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제야 알게 되었지만 내가 사랑하는 건 천재 전략가 H가 아니라 내 앞에서 웃고 우는 여자 이하은 당신 그 자체라고 고백했다. 하은은 지혁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눈시울이 붉어졌는데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서름과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끼며 그에게 안겼다. 지혁은 하은을 품에 안고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이제 다시는 당신을 혼자 두지 않겠다고 맹세했고 하은 역시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당신 곁에서 영원히 힘이 되어 주겠다고 다짐했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에서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오랫동안 포옹하고 있었는데 멀리서 들려오는 파티의 음악 소리가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팡파르처럼 들려왔다. 지혁은 하은의 턱을 들어 올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는데 그것은 계약에 의한 쇼윈도 부부의 연기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확인하는 연인들의 달콤한 첫 키스였다. 밤하늘에는 여전히 불꽃이 터지고 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서로의 눈동자 속에 비친 모습이 그 어떤 불꽃보다 더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시각 연회장 구석에서는 강 회장이 먼발치에서 테라스에 있는 아들 부부를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그는 며느리의 비범한 재능을 알아보고 그녀를 지역의 짝으로 점찍었던 자신의 안목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만족스러워했다. 그는 비서에게 지시하여 내일부터 하은을 그룹의 전략기획실 고문으로 임명하는 인사 발령안을 준비하라고 말하며 자리를 떴다. 한편 경찰차에 실려가던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이를 갈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그녀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은 쓸쓸한 최우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최 여사와 강지민 역시 집안에서의 입지가 좁아질 것을 직감하고 서로를 탓하며 싸우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탐욕이 불러온 파멸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하은은 지혁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잠이 들었는데 지혁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다.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두 사람을 힐끔거리며 미소를 지었고 차는 부드럽게 서울의 밤거리를 달렸다. 지혁은 잠든 하은의 얼굴을 바라보며 내일 아침이 오면 그녀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다시 해야겠다고 결심했는데 이번에는 계약서가 아니라 반지를 들고 그녀의 마음을 얻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하은이 아까 보여주었던 USB를 만지작거리며 이것이 우리를 갈라놓는 흉기가 아니라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해준 매개체가 되었다는 사실에 운명의 아이러니를 느꼈다. 이제 두 사람 앞에는 꽃길만 펼쳐져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지혁은 창밖의 달을 향해 윙크를 보냈고 차는 어둠을 뚫고 빛을 향해 힘차게 나아갔다. 집에 도착한 두 사람은 늦은 밤임에도 불구하고 잠자리에 들지 않고 거실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하은은 이제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않고 지혁을 도와 회사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혁은 그녀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당신이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내가 하늘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했고 두 사람은 잔을 부딪히며 건배했다. 붉은 와인이 투명한 잔 속에서 찰랑거리는 모습은 마치 그들의 앞날에 펼쳐질 열정적이고 붉은 장밋빛 미래를 예고하는 듯했다. 하은은 지혁의 눈을 바라보며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이 지었던 그 차가운 미소가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로 바뀌었다고 말하며 웃었고 지혁 역시 당신의 촌스러운 안경 너머에 이런 보석 같은 눈동자가 숨겨져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화답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거실에는 두 사람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가득 채워졌고 창밖의 별들도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듯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다. HJ그룹의
창립 기념 파티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쏟아지는 찬사와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하루를 보낸 다음 날 아침, 펜트하우스의 거실에는 폭풍 전야와도 같은 고요함만이 감돌고 있었는데 지역과 하은은 모처럼 맞이한 평화로운 주말, 아침을 즐기기 위해 식탁에 마주보고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은 눈부시게 밝았고 갓 구운 토스트에 고소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지만 하은의 표정은 어딘가 모르게 불안해 보였는데 그것은 여자의 직감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위험한 금융시장의 최전선에서 살아남은 승부사의 본능적인 경고 신호와도 같았다. 지역은 하은의 손등을 덮으며 이제 모든 게 해결되었으니 걱정하지 말고 쉬라고 다독였지만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식탁 위에 올려둔 하은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고 발신자 정보가 없는 번호를 확인한 하은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흔들렸다.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것은 거칠고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아니라 공포에 질려 흐느끼는 아버지의 목소리였는데 살려달라는 아버지의 비명 뒤로 수화기를 낚아챈 남자는 차가운 목소리로 지금 당장 HJ그룹의 경영권 포기각서와 비자금 장부를 가지고 지정된 장소로 나오지 않으면 아버지의 목숨은 장담할 수 없다고 협박했다. 하은은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끼며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지만 지역이 재빨리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아주어 간신히 정신을 차릴 수 있었는데 이것은 궁지에 몰린 최 여사와 강지민이 최후의 발악으로 선택한 비열하고 끔찍한 인질극이 분명했다. 지역은 즉시 보안팀장에게 연락하여 위치 추적을 지시하고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하려 했지만 하은은 다급하게 그의 손을 잡으며 경찰이 개입하면 아버지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고 만류했다. 그녀는 지금 상대방은 이성을 잃은 상태이며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무슨 짓이든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섣불리 공권력을 동원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무기인 정보력과 전략으로 그들의 숨통을 조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은은 서재로 달려가 자신의 메인 서버를 가동하며 전설적인 전략가 H의 모드로 돌입했는데 그녀의 손가락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고 모니터, 화면에는 전 세계의 통신망과 위성 정보를 해킹하여 아버지의 휴대폰 신호를 추적하는 복잡한 코드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지역은 옆에서 그녀를 지켜보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물었고 하은은 그들에게 미끼를 던져 시간을 벌어야 하니 경영권 포기각서에 가짜 서류를 준비해달라고 부탁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위치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는데 지역은 법무팀을 통해 정교하게 위조된 서류를 만들었고 하은은 납치범들이 은신해 있는 장소가 경기도 외곽의 폐공장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찾아냈다. 폐공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지역은 하은의 손을 꽉 잡고 놓지 않았는데 그녀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는 운전대를 잡은 다른 한 손으로 속도를 높이며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장인어른과 당신을 지킬 테니 나만 믿으라고 끊임없이 안심시켰다. 하은은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두려움을 억누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겪고 있을 공포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팠지만 지금 감정에 휘둘리면 모두가 죽을 수도 있다는 냉정한 이성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다. 그녀는 무릎 위에 놓인 노트북을 통해 납치범들의 배후에 있는 자금줄을 역추적하고 있었는데 예상대로 최 여사가 차명 계좌를 통해 청부업자들에게 거액을 송금한 내역을 확보할 그 수 있었고 이것은 나중에 법정에서 그들을 파멸시킬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다. 폐공장에 도착하자 음산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고 녹슨 철문 앞에는 덩치 큰 남자들이 쇠파이프를 든 채 경계를 서고 있었는데 지역은 차를 세우고 트렁크에서 준비해온 서류, 가방을 꺼내들며 하은에게 내 뒤에 꼭 붙어 있으라고 당부했다. 공장 안으로 들어서자 묶여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고 그 옆에는 최 여사와 강지민이 광기 어린 눈빛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최 여사는 지역을 보자마자 히스테릭한 웃음을 터뜨리며 결국 제 발로 죽으러 왔다고 비아냥거렸다. 강지민은 아버지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며
당장 서류를 내놓으라고 소리쳤는데 그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약물에 취한 듯 불안정해 보였다. 하은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달려가고 싶은 충동을 억눌러야 했고 침착하게 지역의 앞으로 나서며 우리가 원하는 서류를 가져왔으니 먼저 아버지를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최 여사는 하은을 노려보며 내가 감히 나를 여기까지 몰아넣고 거래를 제안하느냐고 소리쳤는데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진 원인이 하은에게 있다고 믿고 있었기에 그 분노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 하은은 가방을 열어 서류를 보여주며 이것만 있으면 당신들이 원하는 경영권을 가질 수 있고 해외로 도피할 자금도 확보할 수 있으니 더 이상의 희생을 만들지 말라고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강지민은 하은의 말을 믿지 않고 서류를 확인하겠다며 다가오라고 손짓했고 지역은 위험하다며 자신이 가겠다고 나섰지만 하은은 눈짓으로 그를 제지하며 자신이 직접 가겠다고 고집했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가며 노트북을 켜서 화면을 최 여사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화면에는 최 여사가 스위스 은행에 숨겨둔 비자금 계좌와 강지민이 횡령한 공금 내역 그리고 방금 전 납치범들에게 송금한 내역까지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떠 있었다. 하은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 있는 나의 네트워크인 H팀이 당신들의 모든 계좌를 동결시켰고 이 자료는 경찰과 검찰 그리고 언론사에 동시에 전송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했다. 최 여사는 사색이 되어 그게 무슨 소리냐고 비명을 질렀지만 하은은 단호한 목소리로 당신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뿐인데 지금 당장 아버지를 풀어주고 자수하여 법에 심판을 받거나 아니면 빈털터리가 되어 국제적인 수배자가 되어 평생을 도망다니며 살거나 둘 중 하나라고 압박했다. 이것은 하은이 준비한 진짜 함정이었고 그녀는 돈과 권력을 쥐고 흔드는 그들의 가장 아픈 약점인 재산을 볼모로 잡은 것이었다. 상황이 역전되자 고용된 납치범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는데 입금이 확인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겠다고 웅성거리며 최 여사에게 돈을 요구했고 최 여사는 휴대폰으로 잔고를 확인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계좌가 거래 정지 상태라는 메시지만 뜰 뿐이었다. 당황한 최 여사가 강지민에게 어떻게 좀 해보라고 소리쳤지만 강지민은 멘붕 상태에 빠져 총구를 이리저리 흔들며 헛소리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지역이 신호를 보내자 공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무장경호팀과 경찰 특공대가 창문을 깨고 진입했고 공장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납치범들은 저항할 의지를 잃고 무기를 버리며 투항했고 지역은 그 틈을 타 강지민에게 달려들어 그를 제압하고 총을 빼앗아 멀리 던져버렸다. 하은은 묶여있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밧줄을 풀고 아버지를 깨워놨는데 공포에 질려있던 아버지는 딸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고 하은 역시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늦게와서 미안하다고 아버지를 위로했다. 최 여사는 경찰에게 연행되어 가면서도 끝까지 하은을 저주하며 악담을 퍼부었지만 하은은 더 이상 그녀의 말에 상처받지 않았고 오히려 측은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탐욕의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 똑똑히 지켜보라고 말해 주었다. 강지민은 바닥에 엎드린 채 형에게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지역은 차가운 눈으로 동생을 내려다보며 죄값은 법정에서 치르라고 냉정하게 돌아섰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아버지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된 후 하은과 지역은 폐공장 앞마당에 주저앉아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지역은 하은의 얼굴에 묻은 흙먼지를 닦아주며 오늘 당신은 정말 대단했다고 칭찬했고 하은은 당신이 곁에 있어 주어서 가능했던 일이라고 대답하며 그의 품에 기댔다. 두 사람은 서로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했고 이 끔찍한 사건을 통해 서로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다. 병원으로 이동한 두 사람은 아버지가 안정을 취하고 잠든 모습을 확인한 뒤 병원 옥상으로 올라가 시원한 밤바람을 맞았는데 도시는 언제 그랬냐는 듯 화려한 불빛을 뽐내며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다.
하은은 난간에 기대어 지혁에게 이제 내 정체인 H가 세상에 알려지게 될 텐데 괜찮겠냐고 물었고, 지혁은 미소를 지으며 HJ그룹의 사모님이 천재 전략가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주가는 더 오를 것이고 우리에게는 더 강력한 무기가 생긴 셈이니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그는 하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앞으로는 어둠 속에 숨어서 일하지 말고 내 옆에서 당당하게 빛을 발하라고 말했고,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당신과 함께라면 그 어떤 무대도 두렵지 않다고 약속했다. 밤하늘에는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그들을 비추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폭풍우를 이겨내고 항구에 도착한 배를 인도하는 등대처럼 따뜻하고 평온한 빛이었다. 며칠 후 언론은 HJ그룹의 경영권 분쟁과 납치 사건, 그리고 하은의 활약상을 대서특필했는데 세간의 반응은 뜨거웠다. 평범한 며느리인 줄 알았던 하은이 사실은 금융계를 주무르던 전설적인 인물이었다는 사실은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스토리로 대중들을 열광시켰고, HJ그룹의 이미지는 혁신적이고 투명한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최 여사와 강지민은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고 그들의 범죄 행각이 낱낱이 밝혀지면서 사회적으로 매장되었으며 강 회장은 공식적으로 은퇴를 선언하고 지혁에게 그룹의 전권을 이양했다. 지혁은 취임식에서 하은을 단상으로 불러올려 그녀를 그룹의 공동의장이자 최고 전략 책임자로 임명한다고 발표했고, 수많은 임직원과 주주들은 기립박수로 그들의 새로운 리더를 환영했다. 하은은 더 이상 헐렁한 셔츠를 입은 촌스러운 여자가 아니라 세련된 정장을 입은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의 모습으로 단상에 서서 지혁의 손을 잡고 밝게 웃었다. 하지만 그 모든 명예와 권력보다 하은에게 더 소중한 것은 지혁과의 일상이었는데, 퇴근 후 함께 장을 보고 요리를 하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평범한 행복이 그녀에겐 진정한 기적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저녁 지혁은 하은에게 설거지를 하던 중 백허그를 하며 귓가에 속삭였는데 이번 주말에 아버님을 모시고 여행을 다녀오자고 제안했고, 하은은 고무장갑을 낀 채 뒤를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미소는 처음 만났을 때 지혁의 마음을 움직였던 그 차가운 미소가 아니라 사랑과 신뢰로 가득 찬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였고, 지혁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이 행복을 영원히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비즈니스 파트너십으로 시작되었지만 시련과 고난을 함께 겪으며 그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단단하고 빛나는 보석이 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진짜 시작을 알리는 서막에 불과했다.